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우명동 교수입니다. 반갑고요.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뵌 게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사회적 자본과 지방재정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렴풋이는 다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이제 감이 오실 텐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무엇이고 그게 우리들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 공공부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개괄적인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사회적 자본이 무엇이고, 그 개념이 등장해서 우리 주변에 자주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히 공공부문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될 텐데, 도대체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답을 찾기도 어렵고, 많은 대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잘 안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 흔히들 정책 난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출산율인 게 있습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 수가 이제 2023년 기준으로 0.72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위협적인 얘기들이 주변에서 떠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정부마다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2006년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387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가, 그러니까 400조여 원의 돈을 썼는데도 갈수록 이 출산율은 낮아져서 0.72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2020년부터는 GDP 대비 2% 정도를 쓴다는데, 우리나라 GDP가 대략 2,0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2%만 40~50조 정도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정책 난제라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 소멸 얘기가 나올 때 그러한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지방 소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5세 인구 수분의 가임 여성, 그러니까 20세에서 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0.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50%가 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시, 제주도 행정시까지 해가지고 245개 중에서 50.6%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마련해서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쓰기로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지역 소멸 문제도
어떤 이 가시적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중간에 적어놓은 자살률 그러는 게 인구 10만 명당 24.2명인가가 우리나라 2022년 이 기준인데, 자살률이 이것도 OECD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도 안 놓으려고 그러고, 혼자서 외롭게 살면서 죽고 싶고, 죽는 줄이 그렇게 많고, 지방은 텅텅 비어지고, 이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정부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제가 붉은색으로 적어 놓은 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 아주 만능약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도구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주장들을 일찍부터 많이 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종근 박사님이 경제학 박사신데 전라북도지사를 지내시고 김대중 대통령 경제 고문을 지내셨어요. 이분이 2001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때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서, 그 책의 내용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 나라를 구하자,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 신국가론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책을 연이어서 발간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대부분이 사회적 자본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조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에 비전 2030, 여기다 공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계셨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전 2030. 그래서 여기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로 풀어내자라고 주장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은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대통령이시니까 그랬다고 하면, 조금만 그러한가 보시면은 우리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이 국가 지도자들도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우리 사회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도구, 정책,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모임을 주최하신 지방재정공제회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2022년에 공제회에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발간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제일 앞에 권두 논문에서 정책 난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접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풀어내자라고 주장하시는 글을 논문으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이념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사회적 자본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 유용한 도구로 이렇게 많이 주창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면에서 그래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문제는 지방재정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얘기가 곧 앞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바로 연이어 나오는 게 지방재정, 지방정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공무 담당자로서 저같이 공공부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없는 자본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기묘합니다.
자본 그러면 여기 주로 회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회계학에서 내지는 경영학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중에서 자기 소유 지분, 자기 지분, 이거를 이제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거기에 비해서 타인 지분은 부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 경제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정책 입장이나 경제학의 입장에선 자본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정책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물건, 요거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돈이 붙어 있으니까 돈이 마치 자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라도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으면 자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예로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들었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외딴 섬에서 어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에너지가 재충전이 돼야 눈을 뜨고 생각을 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두뇌 활동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고기 3마리라고 치면은 이 양반이 그냥 맨손으로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하루 3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걸 나누어서 아침, 점심, 저녁 한 마리씩 먹으면은 이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빵긋 웃으면서 이제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고 해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거나 내가 몸이 아파 눕게 되면 고기를 못 잡으면 못 먹는단 말이죠.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 지능이 있거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궁리를 하다가 하루 3마리를 잡아가지고 반마리씩만 먹고 반마리를 이제 말려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니까 배는 좀 고프지만 참고 이제 말려놓고, 그러면 그 다음날은 고기를 잡으러 안 가고 하루가 비잖아요. 그 하루 동안 이제 어떤 궁리를 해. 이러면서 뒷산을 올라가 보니까 칡명쿨이 막 여기저기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걸 뜯어다가 나무 막대기를 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엮으니까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하루에 100마리가 잡힌 거예요. 자, 맨손으로 가면 3마리가 잡혀서 근근히 자기 에너지를 유지하고 단순 재생산을 해내는 수준인데 1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 되면 최소한도 30여일 이상이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기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섬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뗏목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면 이러면서 생활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기계, 장비, 시설 이런 걸 우리는 자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물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자본은 곧 생산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개념이 뚜렷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본의 종류로는 크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물적 자본 그래요. 물적 자본. 그런데 또 이제 인적 자본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교육이나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 잡 트레이닝, 직업 재교육 이런 것이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본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이제 교육이나 이제 서비스죠.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이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어떤 재능이, 어떤 숙련도가, 지금 제가 숙련도가 이제 미스프린트예요. 숙련도, 창의력이 몸속에 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적 자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개개인에게 그 편익이 귀속되는 이제 이게 이 사적 자본 또는 민간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공공부문 하시는 분들은 SOC, 뭐 인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기반 시설,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도로, 항만, 뭐 전력,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업들, 개별 기업들, 정부가 이걸 만드는 데는 정부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여러 개의 개별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을 우리는 특히 생산 기반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도로 민간인들도 생활하는 데도 쓰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 설명을 위한 편의상 구분이에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도서관, 박물관, 이제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활 기반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이제 두루두루 개개인들, 개별 기업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자본이라 해서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일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에 들어보셨을 텐데 생활 SOC 3개년 계획 이런 걸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그 이전에 이렇게 도로, 항만, 전력 이런 이 물적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을 그런 쪽에 치중했던 데 비해서 인간 중심의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 야심차게 출범했던 게 생활 SOC 3년 계획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있은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본의 개념도 알았고, 이제 자본의 유형도 알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도대체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이제.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회계학이나 경영학에서 일컫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익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 돈을 지출하면은 이걸 이제 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 문제를 다루는, 여기서 경제 문제라는 것은 개인 입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 입장에서, 경제 정책적인 입장에서 투자라 그러면은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 이걸 투자라고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투자가 있어야만 자본이 생기고, 자본이 생겨야만 생산력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투자는 반드시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 그래서 우리 이 경제학 책에서는 델타 T분의 시간이 변할 때 델타 K, K가 변하는 것을 이퀄 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만을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회계학이나 경영학이나 일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토지 구입 같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강남 모퉁이에 5억짜리 땅을 하나 샀는데 금년에 돈이 급해서 팔았는데 7억을 받고 팔았어요. 이거는 설명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2억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보고 그렇게 좋은 투자거리가 있으면 나도 좀 소개해 주지. 당신은 혼자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 우리는 흔히 투자라고 하지요. 투자. 토지 투자.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건 투자가 되지 않아요. 그 투자는 소유주만 바뀌었죠. 주인만 바뀌었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새로운 생산에 쓰일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경제정책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는 반드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자면 기계, 장비, 집기 이런 걸 사러 가는 것을 투자라고 얘기한다. 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정책적으로 매우 시사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시기에 기업 소득 환류세제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2015년에 그때 최경환 장관께서 대통령하고 의논해서 만드셨겠지. 이제 보니까 기업이 돈은 버는 것 같기는 한데 투자도 안 해. 그리고 임금도 안 올려줘. 배당도 안 줘. 그 기업 내에 쌓여요.
말하자면 사내 유보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들 여러분들 서치해 보시면은 몇 대 재벌이 몇백 조의 사내 유보를 쌓아안고 있으면서 투자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쓰게 하자.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투자를 하게 하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금을 좀 더 올려줘라. 안 그러면 배당을 줘라. 그러면 그게 경제가 선순환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이 말하자면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만든 제도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이제 이건 빨간불은 여기는 기업소득 환류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식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연결되는 건 이 식이에요. 당기소득의 80%를 놓고 이만큼을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액으로 할당하지 않은 편, 예를 들어 이게 제로면은 80%에다가 10% 곱해가지고 법인세 낸 데다가 더해서 기업소득 환류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했던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죠. 그런데 마침 그때 2015년에 우리 현대차에서 강남 가시면은 서울 가시면 그 강남에 한전 부지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15조 5,500억에 구입을 해요. 마침 이 정책이 이제 다듬어져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오던 그 시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현대 입장에서 요 투자 15조가 투자로 인정이 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로 땅을 샀단 말이죠. 거기에 나중에 뭐 공장을 짓든 뭐 기숙사를 짓든 이제 지금은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땅은 우리 재무부 재경원 사람들이 볼 때는 기재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는 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로예요. 그래서 15조 5천억에 대한 기업 소득 환류세를 계산했더니 1조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현대 측하고 이제 관료들 사이에 얘기가 오가면서 아니 이거는 업무용 부동산이다. 여기에 공장을 짓고 집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한 거니까 투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왕설래 끝에 이게 이 중에 8조를 투자로 말하자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서 8천억을 깎아줘요. 그래서 기업소득 환류세가 1조 원이었는데 2천억만 내도 되게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협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업무용 부동산의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쪽이 더 많은 금액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151억만 내게끔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얘기가 거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된 자료예요. 최종적으로 얼마를 냈는지는 이게 이 기업 비밀 내지는 정부 자료들 우리 스님들도 정부 공공부문에 계시지만 그 자료가 이제 쉽게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제 경제학의 기초 위에서 국민경제라는 입장에서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거기다가 공장을 짓거나 하면 그때 투자로 인정을 해주더라도 당신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그 입장이 변화되면서 이 기업소득 환류세 금액이 대폭적으로 이제 낮아진 적이 있다. 투자 개념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와 자본의 관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자본이 생기고, 자본이 생겨야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력이 추가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투자고 자본이다. 그러면 이제 민간 투자, 민간 자본, 개별 기업, 개개인들의 자본은 개별 투자, 민간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은 정부 투자, 공공 투자, 공적 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회적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투자는 나중에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사회적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섞어 쓰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공적 투자, 정부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는 누가 하는가 이제? 투자를 누가 하는가? 민간 투자, 사적 투자는
개별 민간 기업이 수행하고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제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의 그 자본과 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바탕을 두고 이제 우리 오늘의 메인 주제로 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요 밑에 붉은 글씨로 해놓은 걸 먼저 보시면은 우리 아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것 이랬잖아요. 근데 사회적 자본은 그게 아니고 이제 너와 나의 관계, 이 집단과 저 집단의 관계, 이 기업과 저 기업과의 관계, 이제 공동생활, 공동체, 관계, 네트워크, 연결망, 그걸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 그래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관계,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따르는 규범이 생길 거예요. 사회적 규범. 그 규범 중에서 공감, 교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서로 이래 모이다 보면은 그리고 상호 신뢰가 높아지면서 이제 이 협동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 이거를 사회적 자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으로서 그랬는데 앞에서는 이 관계도 인간이 만들어내죠. 너와 나, 내 기업과 너 기업, 이 지역과 저 지역, 이 관계요. 인간이 만들어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활동을, 행동을 이제 이 규율하는 규범, 그 규범이 이제 일종의 어떤 그 힘이 원천이 돼가지고 협력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제가 적어놓은 인간이 만든 네트워크와 그 행동 규범으로서 생산활동과 생활에 사용되는 것.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앞에 자본의 개념과 대비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관계가 곧바로 자본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소개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이해가 되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신뢰, 호혜 정신, 이런 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협동 능력, 이것을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모이잖아요. 공동생활을 해. 모임. 그렇게 되면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돼. 그래서 거래 비용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높아진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거는 이미 시장이 끊임없이 그 비용을 낮추고 생산력을 높이는 역할은 시장이 그 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자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거는 것이 이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게 서로 모이면은 모이지 않았을 때는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껴. 죽고 싶어. 이제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데,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협동의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소통과 연대감이 늘어나고 소외감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관계가 지속될 때 사회가 지속될 텐데,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것이 모임을 통해서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사회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이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 이제 요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이어서 이제 역사 발전의 그 경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은 이렇게 왜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수준이 비슷한 수준인데도 생산력의 차이가 날까?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자본도 비슷하고 인적 자본도 비슷하고 이제 인간 수도 비슷한데 왜 그 나라는 저렇게 생산력이 높지?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끈끈한 유대감,
협동 정신, 이것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산력 수준이 똑같아요. 저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제 자본력이 좀 틀리더라도 생산력 수준이 비슷해. 그런데 저 나라 국민들은 즐겁게 살아.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데 어떤 나라 국민들은 생산력 수준은 높은데 아이고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량으로 치면은 세계 10대 대국이라 그래요. 2023년에 와가지고 조금 떨어지기는 했다 그래요. 13인가 14인가 떨어지기는 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세계 10대 대국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시집도 안 갈라 그래. 장가도 안 갈라 그래. 애도 안 놀라 그래. 죽고 싶어. 그냥 지방은 없어져. 이제 이런 지방이 왜 없어지겠습니까? 지방이 텅텅 비어가. 이제 이런 나라. 그러니까 생산력 수준이 높은데도 살기 싫어.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깎아 놓는 사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그러니까 왜 이 같은 자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산력 수준의 차이가 날까? 같은 생산력 수준인데도 왜 삶의 질이 떨어질까? 이런 원인을 구명하는,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 시장 경제 체제라 그래요. 시장 체제라는 것은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것은 전부 이익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 질서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논리로 우리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른들을 공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친구들이 만나고 동창들이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제 유대감이 커지고 협동력이 생기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시장 질서가 점점 더 폭넓게 우리 생활을 지배하면서 개개인들이 전부 파편화되고 개체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극단적으로 와 있는 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치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꿈의 시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는 뭐예요? 로봇으로 대표되고 AI로 대표돼요. 이제 더군다나 AI가 장착된 로봇가 움직이면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 없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수십 조의 투자를 하는데도 고용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은 있는데 노동자가 없어. 자본은 있는데 노동이 없어. 생산은 있는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져요. 소비가 없어. 그런 저런 고가의 그 기술을 축적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는데 중소기업은 없어져. 중소기업은 있어도 이 왜곡된 하청 계열화된 그런 기업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노동자가 있기는 이때 배달 서비스, 말하자면 이 주변부의 일들 이런 일들만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낱낱개로 흩어져요. 이제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계층과 계층이 단절이 되고 기업과 기업이 단절이 되고 지역과 지역이 단절이 되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회가 돌아갈 때 사회가 지속되는데 사회의 지속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관계를 복원해서 우선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사회적 자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 발표하실 때 그 개념 소개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푸트남 교수라는 분을 잠깐 소개하는 걸 들었죠. 그 푸트남 교수라는 분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 사회학 이쪽을 하시고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는 그런 분이에요. 아직도 살아 계시고 이제 공제회에서 2022년에 같이 우리 공동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푸트남 교수인데 이분이 1995년에 볼링 얼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나홀로 볼링 이런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볼링은 친구들하고 가지고 내가 한번 치고
너 쳐봐. 그리고 박수 치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사도 얘기하고 가정사도 얘기하고 뭐 일자리도 얘기하고 사회 뭐 어떤 정치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섞이면서 이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90년대 미국을 바라보니까 가가지고 볼링을 혼자 치고 혼자 탁 쳐놓고는 혼자 박수 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고 있다. 이거를 경종을 울린 책이 1995년에 볼링을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즘 혼밥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데 2020년에 부트남 교수가 이게 최근 책이에요. 이제 업스윙 그런 책을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도 업스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업스윙이니까 위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보면은 1900년대 초반부터 들어서면서부터 1960, 70년대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서로 타협과 조화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경제적으로도 균등을 강조하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공동체 문화 이제 그러니까 이 관계 문화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경제력도 높아지고 60년대 넘어서 7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대립과 갈등, 그 끝판왕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회 침범하고 했던 게. 경제적으로는 불균등이 심화되고, 문화적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고립, 갈등, 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이 업스윙 책인데,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해서 매우 암울하다 이거 아니고, 그 업스윙 시절에 우리가 봤지 않느냐. 지금 다운 스윙을 하고 있는데 업스윙 시절을 봤지 않느냐. 우리나라 부흥기 뭐가 작동했는가를 보니까 사회적 자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사회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관료들이요, 시민들이요, 사회적 자본을 더욱더 키우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업스윙 그런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본 사회적 자본 개념의 등장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박정희 그 대통령이 장군께서 혁명을 일으키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기는 이 성격이 좀 달랐는데 196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때 내걸었던 그 정책이 뭐냐면은 여기에 불균형 성장 정책 그런 거예요. 불균형. 공식적으로 불균형 성장 정책이라는 걸 내걸어요. 이제 이거는 자원이 빈곤하던 시절에 갖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자원을 한 군데로 모아요. 예를 들어 이 예금 이자를 20% 30%를 줘요.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특정 개인,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뻐서 그건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죠. 그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전체적인 총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1979년까지 평균 10% 전후에 고도 성장을 이제 시연해서 우리가 이런 멋있는 강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이렇게 산다고들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 성장 정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개인,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을 누가 선택해요? 정부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965년에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69년에 벌써 부실 기업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요즘 우리 흔히 듣는 구조조정 이러면서 이제 이 특정 기업을 또 살려. 그래서 1973년이 되면은 중화공업이라는 걸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벌 기업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 기업과 비재벌 기업,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특혜를 받는 대기업과 특혜로부터 배제된 중소기업.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도시와 특혜로부터 배제된 농촌 지역. 이런 사회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개인 간에, 부문 간에, 산업 간에, 지역 간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그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IMF 외환위기 1997년 연말에 이게 오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이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구제 능력이 없으니까 IMF로부터 이제 외자를 빌려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요구하는 형태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없어져. 흡수 합병이 돼. 그 어제까지 멀쩡하게 공장에서 기업에서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능력자가 돼서 라면도 못 먹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때 여기 부산이나 서울역에 가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있던 여러분들의 언니, 형, 이 정도 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사회가 됐어. 그때 생겨난 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벽 바르는 사람은 내가 너 집 벽 발라줄게. 너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들 영어 가르쳐줘. 이제 이러면서 재능을 교환하는, 그게 이제 지역화폐라는 개념의 출발이에요. 이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개념들이 막 살아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서 1차적으로는 생존해야 되고, 그게 더 활성화되면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관계, 이제 이 공동생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적 자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사회적 자본 하라 그래 놓으면 저끼리 네트워크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 특권만 지키고 남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회적 자본을 왜 자꾸 만들자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마피아를 봐라. 멀리 갈 거 뭐 있냐, 우리나라에 하나회를 봐라. 국가 권력까지도 가져버리는데 왜 그래 그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자 그러느냐, 이런 비난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자본이 많은 나라 사례 분석들을 통해서 그것이 있는 나라는 생산력 수준이 더 높고 또 있는 나라는 삶의 질이 더 높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네트워크를 걷어내자, 이렇게 접근해서 되겠는가. 이제 이게 요 관로를 제가 너무 늦게 했는데, 개인 중시론자들은 네트워크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인 중시론자들이에요. 시장주의론자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네트워크의 잘못이냐, 너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한 제도와 엄격한 법 집행들을 갖추면서 다양한 모임들이, 공동체가 다양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나라의 삶에,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는데, 세무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갔는데 1981년에 만들어져 갖고 20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한다는 거예요. 집단화가 돼가지고 세무 행정 질서에 그 친구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게 형평성이 무너지고, 이게 특수 이익 집단 구실을 하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2001년에 없애버려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경찰대학을, 지금도 경찰대학이 있잖아요. 경찰대학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 출신도 있잖아요. 자, 군인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ROTC 나온 사람도 있고, 학사장교인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저 대학원 졸업을 맞고 이 시험을 봐가지고 해군 장교로 갔다 왔어요. 그 해군 사관학교 나온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죠. 이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네트워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정한 제도와 엄격한 법 집행. 하나회도 이미 박정희 대통령도 하나회가 있다는 것을 그 밑에 스텝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권력 유지 수단으로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또다시 암울한 세월을 거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잖아요. 문제는 네트워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공정한 제도와 엄격한 법 집행,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걸 통해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우리 조상들이 아주 훌륭했던 거예요. 예로부터 이제 이 계모임이 있고 이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레 정신이 있고
조선시대는 향약 그래가지고 향촌에서 서로 규율을 정해가지고 서로 돕고 이제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은 엄연히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해 나가면서 공공부문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없앨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 했더니 뭐 하나회는 못 보셨습니까? 이제 이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본이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자본도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사회적 투자. 그런데 아까서는 투자가 자본을 구입하러 가는 돈의 흐름 그랬는데 사회적 자본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본을 구입하러 갈 게 없죠. 관계니까. 이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걸 지원하는 돈의 흐름. 그런데 관계니까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참여, 관심을 기울여서 관계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돈도 걷고 스스로 필요하다면 공공부문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사회적 투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투자는 앞에 투자하고 개념이 이제 다르죠. 앞에 투자는 자본이 대상이 보이잖아요. 대상이 교육 또는 집기 시설 이런 게 보였잖아요. SOC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자본은 안 보여요. 관계니까. 이제 동아리 모이면 보이죠. 하나회가 숨듯이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를 만들면 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기여도 필요하고 이거를 사회적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한 돈의 흐름 안 되네. 또는 참여, 관심의 투입을 사회적 투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어 다리를 만들기 위한 돈의 지출 그걸 우리는 사회적 투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그냥 공적 투자, 공공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투자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련의 그 과정을 보면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참여 내지 관심이 기울여지면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호 신뢰와 호혜 정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회적 안정감을 불러일으켜서 연대력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성이 제고된다. 이런 선순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고 사회적 투자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 이것만 지키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그때 나왔던 그 연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사회가 피폐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투자의 주체를 보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민간 투자의 주체는 민간인이고 공공 투자의 주체는 정부고 그런데 사회적 투자의 주체는 누굴까? 사회적 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한 관심, 노력의 이 지출 또는 금전적 지출을 이제 사회적 투자라고 얘기했듯이 그럴 때 사회적 투자는 그 주체가 그냥 개개인들인 거예요. 관계를 만드는 개인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 근데 개인들은 살기에 바빠서 자꾸 모임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모임은 중요해. 그래서 시민단체나 NGO, 비정부 기구가 나서서 돕거나 공공부문이 나서서 도와서 시간을 지출하고 돈을 지출하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개개인들, 개별 기업들, 그리고 개개인들이 집합체로서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부문 아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회적 자본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사회적 자본을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에 있어서 이제 공공부문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회적 자본은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가 만들어내요? 개별 구성원들이, 개별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시장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질서고요.
그냥 모든 생활 부문을 시장 질서, 사고 파는 논리로 다 이제 이 메꿔버리려고 하는, 이제 부모 공양, 아이 보육, 또 뭐 이제 심지어 친구들 관계도 경제적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뭐 크게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디 친구 관계가 그렇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러하고. 결혼할 때 열쇠 몇 개를 계산하고 앉아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 질서가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면서 우리들의 심성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애초부터 성악설이 아니고, 이제, 애초부터는 그러지 않은데 사회 질서가 사람을 그렇게 타산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섞일 그런 계기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 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모임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제 자기 살기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개별 구성원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라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자본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공공부문이에요.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사회경제적 틀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자본주의 질서다라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이제 채택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총을 사고 팔아라. 미국은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가면은 마약을 사고 팔아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1800년 되는 사람도 사고 팔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관리 체제, 그 사회 그 구성원들의 삶의 틀을 규정 짓는 게 정부라는 거죠. 이제 그 틀 차원에서 개개인들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뭔가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을 못하게 하는 시장의 원리를 막아주는 역할, 일정 부분 기본적인 생활 범위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더 큰 범위까지도 그들이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골목에는 빵집을 삼성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는 정부가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골목에서 골목 상권이 살아야 주민과 주민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런데 마트 가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이거 주세요. 그러고 갖고 가버려. 이거 주세요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냥 갖다 자기가 뚝 찍고 가버리잖아요. 예전엔 가면 아이고 아저씨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회 경제 질서를 규정 짓고 관리하는 공공부문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공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부문 정부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사회적 자본은 관계죠. 관계는 우리 그 구성원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어떤 그 관할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관계들이 어떤 모임이 필요한지,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한지를 저 구중궁궐 깊은 용산이나 청와대에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방 정부에서 어촌 지방, 산촌 지방, 중도시 지방, 그 지방 정부는 그 지역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모여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은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도 지방 재정이 더 유효하게, 적절하게 지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논리적이죠. 그리고 사실이 또 그러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몇백조를 써도 꿈쩍도 안 해. 이제 지방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부 역할의 이제 구체적인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 정부가 할 때 주민 자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주민이 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공공부문을 담당하다 보면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게 되잖아요. 주민들은 스스로 자기 생활, 자기 주변만 아는데 공무 담당자들은 전체를 보니까 공무 담당자들이 우리 지역이 주민들은 어떤 모임을 마련하면은 서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에너지를 좀 분출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유도해 나가서 선도한다. 이렇게 유도 그러면 좀 부정적 의미가 이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조기 축구회를 하자. 근데 어디 가서 하지? 그럴 때 이제 빈 공설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이제
그리고 어떤 모임들은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니까 아주 활성화되더라. 그런 각종 이 사회적 자본 활동의 좋은 사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정보를 공개해서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 스스로, 기업들 스스로 이제 관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 또는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공공부문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자기 지역 생활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시해서 활용하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적으로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보조금 지급, 조세 우대 조치 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으로 지방재정법에 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하라 그랬던 거를 요즘은 예산의 전 과정, 편성, 심의, 의결, 집행 전 과정을 거쳐서 참여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 예를 보시면은 세종시나 광명시, 순천시 몇 가지만 들어왔습니다만 더 많은 도시들이 우리 지방세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그 주민세에 개인분, 예전 이름으로 균등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주민자치회에다가 줘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상의해서 하라, 이렇게 돌려주는 이 사업을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돕는 재정적인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들 내지는 기업들의 의지가 어떻다는 것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민 참여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재정적으로 사회적 자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재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물론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이것도 재정적인 거지요. 이제 그러나 이제 비재정적, 재정적으로 나누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각 지방정부가, 정부가, 그 중에서 지방정부가 이제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군데군데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 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 전문가들, 전문가들이라 그래서 저 높은 전문가 이런 게 아니라 생활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시장 논리로 하면은 그냥 다 탈락해버리고 말 사람들인데, 그런데 능력은 있어. 그 능력들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공동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일을 한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천 남동구의 재능기부 조례를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역 내의 기업들과 주민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는 그런 지역 기업과 소비자 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밭페이라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하면은 지역 안에서 개개인들이 자기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기업은 또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그것마저 시장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한 예로는 대전광역시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의 공동생활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전체 총 가구 중에 아파트 가구가 1980년에는 4.9%였는데 2022년에 64%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마지막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이미 우리나라 각각의 정부들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질서가 우리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IMF나 2008년 위기와 같은 것이 안 오더라도 이 많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힘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핵심은 이 자발적인 모임, 동아리, 공동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생존과 우리 주민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의 예에서 본 것처럼 부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개되고 공정한 법, 제도, 운영, 질서, 틀을 확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공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무 담당자들의 역할은 제가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말로 적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enabling, 이게 관계 자본이니까 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고요. 지방재정 활동의 초점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무 담당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갖는 사회적 위상이 있죠. 혹자는 공무 담당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미국의 큰 학자라고 하는 부캐난이라는 사람은 공무 담당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미국은 이 통용이 될지는 몰라도 이 동양 사회에는 공복으로서 공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그래요. 그 양반의 이론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지. 공무 담당자로서 이제 자기 주어진 지방 재정은 이게 법과 제도적인 틀이 엄격하게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보고 공동체 활동, 이제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시장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무 담당자로서의 아주 소중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는, 인식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